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을 강화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등 133개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끝장 환수법을 비롯한 15,000여 건의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확진자가 나와서 66개 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간 인천에서는 오늘 수능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릅니다.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제 등교가 보류됐던 경기도 안성의 고3 학생들은 오늘은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동안의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중국이 강요하는 한국과 두 체제, 일국 양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중국과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례적으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플로리다주 기지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만큼 추락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미뤄왔던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끝장 환수법을 비롯한 15,000여 건의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20대 국회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뒤로 갈수록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다시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벼락치기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법안 133개 모두 통과됐습니다. 막판 진통이 컸던 과거사법도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2010년 해산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활돼 해당 사건의 재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꼭 진상규명해서 저희들의 억울함 풀고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앤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돼 온라인에서 다양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벼락치기를 해봤지만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 15,000여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두환 끝장 환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로써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 앞선 19대 국회의 41.7%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을 비롯해 적잖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일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입니다, 현재.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 후속 법안들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을 살게 됩니다. 어제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착취물을 팔거나 광고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어도 3년형 이상을 받습니다. 기존 아청법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만 받도록 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 처벌 대상도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넓힌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 적발돼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용어도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뀝니다. 성착취물 범죄가 단순히 사회 풍속을 해치는 걸 넘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학교의 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5차례 연기한 끝에 80일이나 미루어진 등교였습니다. 학교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학교 주변이 학생들로 붐빕니다. 새학년이 된 뒤 처음 만나는 교사의 지시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앞뒤 사람 좀 떨어져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잘 지냈어? 반가운 인사와 함께 건네는 건 손소독제입니다. 1m 간격을 지키느라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현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빨간 사람 쪽으로 지나가는데 빨간 지나가 괜찮아. 발열 체크를 맡은 교사들은 방호복을 갖춰 입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간격을 최대한 벌려둔 책걸상에 앉아 방역수칙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크겠지만 당분간 대화는 삼가해 주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질서를 지켜. 마스크가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됐고 특히 여럿이 쓰는 실습 물품을 만지기 전엔 손소독이 필수입니다. 인력이 따로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화상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방역이나 이런 것도 손수 다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선풍기를 직접 닦는다던가. 당분간 학교 현장은 수업보다 방역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인천의 66개 고등학교는 등교 수업을 멈췄습니다. 어제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학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방역 장비를 실은 차량도 교문을 드나듭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날이지만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 5개 구의 66개 고등학교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학교에 온 학생들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제 새벽 고3 학생 2명이 확진된 여파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의 제자 등이 갔던 노래방을 지난 6일 방문했습니다. 동선엔 입시 전문 체육학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90여 명 정도가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운동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엔 고3 학생들의 어머니와 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4차 감염까지 이어졌고 관련된 확진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늘 수능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릅니다. 어제 등교를 멈춘 인천의 고3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오늘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 인천의 고등학교 66곳을 뺀 1,769곳이 대상입니다. 어제 등교가 중지됐던 경기도 안성의 고등학교 9곳은 오늘부터 학교에 가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이번 주까지 등교가 중단된 인천의 66개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문제지를 다운받아 온라인 시험을 치릅니다. 앞서 4월 학력평가도 재택시험으로 본 만큼 해당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잃은 겁니다.
새학기 등교 둘째 날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은 수능 모의고사로 빡빡한 학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7월엔 또 한 번의 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이후 기말고사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험을 보는 셈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 사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울 비교과 활동도 해야 해 입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50개 주 전체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갑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시진핑 주석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했다는 시진핑 주석의 최근 세계보건기구 총회 연설을 거론하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입니다. President Xi claimed this week that China's acted with open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 wish it were so. It's been 142 days. Beijing continues to deny investigators access to relevant facilities.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이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도 차단하고 있고 논의도 검열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체제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First, basic facts.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We thought the regime would become more like us through trade, scientific exchanges, diplomatic outreach, letting them in the WTO as a developing nation. That didn't happen. 네,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한 데 대해서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중국 때리기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브리핑 있기 전 2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이 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건 중국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간이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편향을 시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받았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급 없이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WHO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And on the letter, we have, of course, received the letter and we're looking into it. Thank you so much. 브리핑에 함께한 사무차장은 취약 지역에 투입될 자금 조달에 우려를 표명하고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과 탈퇴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전체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 코네티컷주가 오늘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50개 주 모두가 부분적으로 남아 재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발표되면서 잇따라 봉쇄 조치가 취해진 지 2달여 만입니다. 그러나 최소 17개 주에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해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 일부 대도시는 자택 대기령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9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재개가 호재로 작용했을까요? 뉴욕 증시 다시 반등했어요. 네, 미국의 경제 재개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더해지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60포인트 넘게 회복해 24,5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7%와 2.08%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 관련 사고는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고고 왜 일어난 사고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공군 기지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F-35가 추락하는 사고가 이번에 났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9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 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 착륙 훈련 비행이 나섰던 F-35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다행히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조종사는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추락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대당 가격은 9천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F-35A 기종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이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F-35 전투기 추락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8년 9월 미 해병대 소속 F-35B 전투기가 이륙했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4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가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번 F-35A 사고에 앞서 F-22 랩터 전투기도 나흘 전 훈련 비행을 하다가 미 에글린 공군기지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미 공군은 F-22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만의 차잉원 총통. 최근에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또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대만 문제라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4년 전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서 취임 축하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역시 중국이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굳건한 원칙이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권 대만 총통이 공식 행사에서 내놓은 첫 발언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전제로 한 하나의 중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이 총통은 그러면서 중국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대만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이끄는 차이 총통의 용기와 비전은 세계에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세계는 대만에서 배울 게 많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美方上述举动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规定，严重干涉中国内政，中方对此表示强烈愤慨，并予以谴责。 차이 총통은 특히 일상이 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취임사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1992년 컨센서스, 이른바 9.2 공식 또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취임 연설 땐 1992년 대만과 중국 간 회담의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4년간 대만과 중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1월로 예정이 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북미 대화는 없는 걸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재 러시아 알렉산드로 마차고라 대사가 어제 인테레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마차고라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협상 실패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 측에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영구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됐다고 마차고라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마차고라 대사는 이런 내용이 올해 1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잘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고문은 당시 담화에서 북미 대화는 북한이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미국이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차오라 대사는 북한 정치 노선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정치 노선의 핵심은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라는 해석입니다. 마차오라 대사는 또 러시아는 영내 긴장 고조 위험을 내포한 북미 대화 동결이 기쁘지 않다며 우리의 입장은 언젠가는 협상이 재개되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삼성서울병원이죠. 확진자인 이 병원 간호사를 만나서 감염이 된 친구가 충남 서산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어서 이곳이 어제 긴급 폐쇄가 되고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 검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원 음성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단 회사 직원들은 감염이 안 됐다는 거고 다른 동선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서산건강보험공단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이 공단을 폐쇄하고 직장 동료의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결과가 나왔는데 서산 태안지사 직원 47명과 또 태안출장소 직원 12명 등 59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확진된 서산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지난 18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와 친구 사이인데요.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이들의 이동 경로 지역에 대해서 방역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귀국길에 오른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남아공과 주변 나라들 교민분들이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민 58명을 비롯해서 에스와티니 13명, 레소토 1명 등 교민 72명을 태운 비행기가 현지 시간 20일 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주 남아공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 교민들은 카타르 항공 특별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아공과 주변 국가에선 지난 12일에 55명, 또 17일에는 18명에 이어서 이번에 72명이 단체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오는 24일과 28일에도 귀국 행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북한 선전 매체가 우리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오발 사고를 에둘러 비난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남조선군에서 기관총 오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해병부대에서 지난 13일에 기관총을 손질하던 중에 한 발이 잘못 발사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통일의 메아리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 주민들 속에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불안하다 등의 이러한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에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는데요. 통일의 메아리뿐 아니라 북한의 관영 매체 또 대외 선전 매체 등 모두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의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내정자를 찾아가서 만났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과도 차례로 접촉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위헌심판 재청 신청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와 가족에서 기간제 교사와 민간 잠수사 등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이 발의된 지 4년 만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민간 잠수사도 세월호 관련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이 취소가 된 물량 3가구를 어제 추가로 모집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26만 명이 몰렸습니다. 3년 전 분양가 그대로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시 어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흑석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평균 96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 법안들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일회용 컵을 쓰려면 보증금을 내고 반환을 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노사정 주체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건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2년 만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시선을 둘 곳은 조직 내부가 아니라 국민임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주점 업주에게 음주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바림 저수지에 SUV 차량이 빠졌습니다. 차 안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이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교계가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내일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5대 종단 지도자들이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좌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괭이갈매기 보호를 위한 도로 표지판이 울릉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식지인 관음도 주변의 일주도로에 설치가 됐는데 괭이갈매기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걸 본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오늘 문을 엽니다. 외계 행성과 생명체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시설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퇴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현역 정치인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엽니다. 당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지난 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중도층을 어떻게 가져올지 등을 두고 논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두산중공업 4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모든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와 조업 그리고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20도 이하로 선선하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댐까지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많은 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안 좋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도로가 뚝 끊겼습니다. 마켓 건물은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역은 일리노이와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주 등 5대5 남부 지역입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이틀 동안 110mm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디트로이트 북쪽 이든빌 댐과 샘퍼드 댐이 범람해 일부 제방이 흘러넘친 물에 유실됐습니다. In the next 12 to 15 hours, downtown Midland could be under approximately 9 feet of water. We are anticipating an historic high water level.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 주변과 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교회 듀페이지 카운티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18세 여성이 휩쓸리며 실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부산 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입소 당시 공황장애가 있다고 알렸지만 구치소가 무리하게 손발을 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태가 악화된 뒤에도 구치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숨진 남성이 호출배를 자주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발을 묶어놨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하는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2015년 서대문구 7급 공무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심사위원이 성적을 뒤바꿔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고 서대문구 청장의 측근 인사들이 채용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인 암 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서초 서옥에 입주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인 보안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어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등 보안모의 시위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최신종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1년간 통화한 사람들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31살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최신종은 불과 나흘 만에 2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시신을 버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본인이 범행을 시인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들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나흘 뒤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도 살해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았고 성폭행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최신종은 과거 씨름계의 유망주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전국대회에 나가 새 체급을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씨름판을 떠난 최신종은 청년이 돼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엔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진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신종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캐고 있습니다. 최 씨가 최근 1년 동안 통화한 1,148명 가운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44명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섰고 중국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맞불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주석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두 분 경제학자로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최백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이제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국내 문제를 돌파하기 힘들 때 대개 이제 외부로 좀 이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이제 전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하나의 산업 전략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을 미국과 대등한 혹은 미국을 추격하겠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분야하고 5G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예, 화웨이를 왜 이렇게 그 타겟으로 삼고 있냐면요. 화웨이가 사실 5G 통신망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고요.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상당히 근접할 정도로까지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 반도체 산업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반도체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하는 단계가 있고 조립이라든가 포장하는 단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근데 원래 고부가 가치 분야는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미국 기업이나 영국, 네덜란드 같은 소위 그러니까 서방 세계들이 대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이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개념을 설계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것이지 네. 제품 개념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뛰어들다 보니까는 반도체에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부분을 진출하겠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거. 뭐 지난해는 이제 5G 가지고 이제 그랬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어떤 하나 추격의 어떤 상징적인 기업이 지금 화웨이다 보니까는 중국의 추격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거로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지금 어떤 건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달리기 돼서 충분히 앞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리 뭐 쫓아오더라도 네.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 자신이 그러니까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더디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바짝 추격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초조감이 좀 발휘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 근데 작년에 5G 이 전쟁에서 그렇게 커다란 성과는 못 거뒀어요. 네. 미국이요. 못 거뒀는데 화웨이가 좀 일부 이제 성장에 있어서 좀 타격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타격은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좀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을 조금 시간을 늦출 뿐이지 네. 큰 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의 미국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봤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요. 아직 기술에 있어서 격차는 존재하지만은 이 그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선진적인 이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품을 디자인하는 부분을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조차도요. 근데 그 부분부터 제조하는 과정은 그러니까는 시간만 있으면 열변히 쫓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제품에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분야를 화웨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비백인 국가에서는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걸로 진출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치 사슬 체계 속에서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이제 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해서 화웨이를 공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아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국을 가만 놔두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국의 위상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미국 내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있습니다. 돼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민주정부는 여러 가지 법을 생각하고 어떤 틀을 생각하다 보니까 트럼프만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본적인 패권 전쟁은 이미 한 2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네. 가장 격렬한 방법으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웨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네. 앞으로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에 관한 한 중국의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개인도 앞으로 미국의 어떤 우산안에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도다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이제 옥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무역확장법이라고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와 함께 1950년도에 국방상품관한법이라는 게 1950년도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 조항이 있냐 하면은 외국 투자가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CFIUS라고 네. 하는 요 조직이 195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요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FIRMA라고 하는 법인데 이게 번역하면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ed Ac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현대화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 기술이라는 걸 미국이 정하고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생산, 거기에 관련된 디자인, 거기에 관련된 테스트, 거기에 관련된 개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CFIUSA에 반드시 보고해라. 네. 그리고 승인을 받아라. 이게 어제 발표된 법입니다. 아하. 따라서 화웨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런 어떤 아까 크리티컬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미국의 통제를 가하겠다. 그러면 크리티컬 테크놀로지가 뭐냐? 이건 엿장사 마음인 것이죠. 결론은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앞으로 다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화웨이만의 문제가 네.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 이것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존 무역과 금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틀에서 말이죠. 지금 일단 우리가 그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발단이 된 거는 어쨌든 간에 화웨이잖아요. 표면상으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이 산업 전략에서 출구가 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사업 모델에서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라든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 5G,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인 것이고요. 네. 이게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장 이제 압축적으로
가장 이제 선두에 중국 기업 중 선두에 있는 게 화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그러니까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거죠. 단지 뭐냐면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싸기 때문에 해외에다 위탁 생산하는 것뿐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뭐냐면 고부가 가치 부분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을 지금 추격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디자인 설계 부분은 제품 설계 부분은 아직 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비메모리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파운드리 분야들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면 거기다 이제 위탁 생산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이기 때문에 잠깐은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지금 싸움의 이 격전지가 뭐냐면은 최첨단 부분인데, 네. 최첨단 부분인데 5G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진출은 하고 있지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한 5위 정도 이렇게 밀려요.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 속에서 오히려 5G라든가 나머지 부분 빈틈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중 간의 싸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껴설 수 있는 부분은 좀 약간 비껴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틈새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략을 할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화웨이 때리기를 미국이 계속할 경우에 우리 반도체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 기술을 중국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뭐냐 하면 foreign government, 외국 정부가 외국인의 상당히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이것 또한 아까 이야기한 CFI USA에 통제하에 두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내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제한뿐만이 아니라 foreign government가 심각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foreign person, 외국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통제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저는 거고요. 상당히 영향을 그래서 앞으로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SK도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뭐 LG나 다른 대한민국 그 모든 기업들이 적어도 미국의 기술 또는 미국의 어떤 특허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국은 줄을 서라, 누구 줄 설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이런 규정을 가지고 미국의 안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한국 기업에 굉장히 음양으로 간섭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민주당 정부가 집권이 하면 어떻게 방향이 달라질지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분쟁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스탠스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조금 보완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제 묶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국한에서 좀 봤을 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대만의 TSMC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편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화웨이가 진출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TSMC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메모리 이 반도체 부분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물론 이것도 이제 미국이 9월 달부터 미국한테 이제 그러니까 승인은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생산하는 분야다 보니까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는데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비껴났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주로 이제 가는 것은 중국이 그러니까 선진적인 산업 구조를 갖는 것을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능한 한 이제 어쨌든 간에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다행스러운지 어떻게 이게 표현이 좀 굉장히 그한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 설계 부분, 디자인 부분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는 잠깐 좀 우리가 비켜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상황을 너무 저는 이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신 교수님께서 미국이 자신들 쪽에 줄을 서라라고 뭐 세계 각국을 향해서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시안에 가한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낸드라든가 이 디램이라든가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 생산 이제 기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산 활동 재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그러니까 잘 이제 지원을 이제 사실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가능한 끌어들이는 것이 이제 좋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입장 속에서는 미국과 그러니까 미중 간의 싸움에서 비껴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야라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TSMC처럼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행스럽다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미중 간의 지금 충돌에 있어서 지금 최전선에 있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화웨이가 지금 중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foreign government가 영향을 주는 foreign person의 화웨이고 foreign government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화웨이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이 시안에서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도 이게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가공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미국 법안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남목에서 보면 그 삼성이든 뭐 SK든 한국에서 생산하든 아니면 뭐 중국에서 생산하든 상관없이 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 지금 이것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미국의 통제를 받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1순위 타겟이 된다고 봐서 저는 반도체도 미국으로부터 저는 온당치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로 한국을 따라잡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미국 문제도 걱정해야 되지만 중국의 추격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매우 난처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 교수님 얘기에 제가 저기 근본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그러니까 조차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단지 뭐냐면은 그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러니까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화웨이에서 그러니까 디자인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디자인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직접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승인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디자인 분야보다는 좀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분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중국의 생산 기지를 제대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번에 구축하는 하나의 기회로 좀 활용하자 해서 저는 방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맞대응 카드를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뭐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의향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실제로 지금 한 달 사이에 위안화가 상당히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7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7이 넘어서 7 한 1점 얼마까지 갔던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나는 만큼 우리는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위안화의 약세는 적어도 우리 원화 환율이 같이 동조 현상으로 약화되지 않는 한
우리한테는 하나도 그게 유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이거 건드리겠다, 이제 이런 그 카드를 꺼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법이 오늘 상원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미국은 미국 내에 그 투자한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중국계 기업의 어떤 회계라든지 상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해서 여차하면 상장을 처리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엄포까지 놓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11월까지 미중 간의 분쟁은 우리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융, 무역이 진행될 거라고 걱정이 돼요. 네, 최 교수님. 저는 환율에 대해서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위안화하고 같이 가장 많이 동조화되어져요.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원화 가치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 상관성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에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은 우리도 그러니까는 덩달아서 그러니까 사실 반사이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원화 가치에 있어 환율에 있어서는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싸움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맞대응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미국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디지털 기업들이에요. 디지털 기업들이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인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85%, 90%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높은 기업입니다. 돈을 거기서 이렇게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중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도 굉장히 타격을 보게 되고 네. 중국 기업들의 원성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 대선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빈틈이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무역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맞짱 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금남로에 100대가 넘는 택시들이 모여들었는데요. 40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광주 택시 시위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매해 이렇게 모일 거라고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시로 가득 찬 광주 금남로입니다. 수십 년 전 다녔을 법한 택시와 요즘 다니는 택시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함께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립니다. 정확히 40년 전 광주 시민들은 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금남로 차량 시위 모습입니다.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직접 본 택시 기사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몽둥이에 맞고 총상을 입은 시민들을 병원에 옮겼습니다. 활약상은 영화로도 그려졌습니다. 이 계엄군들이 희휘 진압이 아니라 학살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시위 재연에는 100여 대의 택시가 참여했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길로 4.5km를 행진했습니다. 재연 시위는 198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1997년부터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올 항쟁이 도화선도 됐다고 보고, 시위에 나선 후배 택시 기사들은 5.18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외쳤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하지만 40년 전 광주에 대해 왜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전두환 씨 측입니다. 1980년 그 해에 전두환 씨가 군인들에게 준 훈장과 포장이 취소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데 관여했는지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그해 마지막 날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중 노태우 씨와 전 씨의 핵심 측근이었던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 3인방은 5.18과 12.12 유공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소준열 전투병과 교육사령관과 김기석 부사령관 등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 7명도 5.18 유공 서훈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공적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훈장이나 포장의 근거인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이 있을 경우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갖고 있는 인사기록철에서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적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문서엔 서훈 명령과 소속 부대, 계급 정도만 나와 있다며 문서가 많이 없어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을 경우엔 서훈 취소가 어렵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그젯밤 정의연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에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인데요. 저희 JTBC는 이후 이 할머니에게서 당시 만남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그젯밤 9시쯤 대구의 한 호텔로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5분여. 어제 JTBC 취재진을 만난 이 할머니는 당시 분위기도 간략히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무릎을 꿇기에 일으켜 의자에 앉혔다면서 며칠 내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안아달라고 했는데 눈물이 났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할머니는 이후 다시 이뤄진 통화에서 그제 만남으로 화해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에게 지금 논란은 법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런 얘기도 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JTBC에 이 할머니를 만난 건 맞다면서도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해온 나눔의 집도 부실 운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나눔의 집에 4년 동안 머물렀던 고 김화선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기부한다는 2건의 약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이 약정서가 공증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업 계좌로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문제없이 작성된 약정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고 김화선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 약정서입니다. 모두 2장인데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8개월 전인 2011년 10월 1일 작성됐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약정서엔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한 장엔 김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의 집 추모관 건립에 기부한다고 돼 있고 다른 한 장엔 김 할머니가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써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정서는 나눔의 집 사무국장 책상 서랍에 김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이 서랍에서 나왔어요.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이거 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전 재산 6천만 원은 나눔의 집의 사업 관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사실상 재산에 대한 유서였던 셈입니다. 특히 돈이 옮겨진 계좌는 다른 사업의 계좌였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재산 기부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며 약정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못해 이런 기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간호일지엔 한 달 사이에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했고 약정서를 쓰기 8일 전에는 종일 기운이 없고 정신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 규정엔 시설에 머무는 사람이 유서 등을 남기려면 변호사를 통해 공식 인증을 받는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공증 절차도 없었습니다. 나눔의 집은 문제없이 작성된 약정서라고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게 써졌지. 안 소장은 다만 공증 절차를 몰랐다면서 관련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검찰이 부실 회계 의혹과 안성 쉼터의 고가 매입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수색 대상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과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12시간 이상 밤새 이어졌고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끝났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2시간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예상보다는 수사의 네.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이제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 3건을 이제 서부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아마 서부지검 자체가 그 정의연 사무실이 마포에 있거든요. 마포 자체는 이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이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이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보도 의혹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네.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일단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윤미향 당선자랄지 관계인들을 소환하는 그런 아마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럴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잠깐 의혹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어떤 서류들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뭐 혐의 자체는 이제 고발장에도 물론 나와 있겠지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 국가보증금과 관련된 이건 이제 회계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횡령을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성 쉼터에 대한 고가 매입이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뭐 그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한 뭐 3억 정도 이쪽 저쪽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7억 5천 주고 구입을 했다. 네.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가 매입을 했느냐, 또 그 과정에서 고가 매입 관련된 돈이 어디로 이용된 게 아니냐,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기부금과 국가 보조금을 네. 나눌 수 있는데 기부금 자체 중에서 일부 한 4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한 10건 정도의 어떤 모금을 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수사의 중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공시하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국가보증을 받았는데 0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고, 그걸 신고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받은 금액보다도 뭐 5억 정도가 누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회계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검찰의 수사에 초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의연 측과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는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 자체가 뭐 횡령을 했다든가 뭐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에 서툴렀다는 취지예요. 아하.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국세청 공시랄지 이런 걸 잘못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행사를 한다랄지 후원금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수혜자를 갖다가 그 수혜자 명수를 특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99, 뭐 999 이런 식으로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례가 깊지 못하고 이제 서툴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그 후원금이랄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한 건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검찰은 회계 처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 아니냐, 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게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도 뭐 경매로 집을 샀는데 그 경매 과정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번에 비례대표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신고했는데 현금으로 이제 3억 이상 가진 것이 신고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나 윤미향 당선자의 부군에
어떤 국세청의 세금 신고 내역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많은 돈은 과연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부금, 뭐 회계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있느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랄지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담보대출 없이 구입을 했는데 그러한 돈들이 과연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안성쉼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2012년에 7억 5천만 원의 뭐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었는데 그때 매입을 했고요. 지난달에 팔았을 때는 4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정의연 등에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네. 윤미향 당선인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걸로 봐요. 일단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관련자의 진술이랄지 그다음 부동산 매매 거래 내역을 그 주변에 매매 거래 내역을 보면 시가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산 것은 뭐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동산 이런 것 자체를 얼마에 사느냐,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건 3억 5천밖에 안 된다, 3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7억 5천을 주고 산다.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 명백하다면 사실은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어떠한 부동산의 다른 부동산과 다른 어떠한 개별적인 그런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가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매매된 거래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시세로 보면 한 3억 5천 됐다고 한다면 3억 5천에 살 수 있는데 7억 5천에 사고, 그러면 거기 갭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죠. 근데 업계약서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나 기업에서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죠. 그러니까 3억 5천 주고 실제로는 거래가 됐는데 7억 5천 주고 거래를 하면 거기 4억이 남잖아요. 그걸 비자금으로 쓰든지 유용을 하는 그러한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이제 범죄 행위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계약서를 쓴 건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업계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고, 설사 그 주변의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뭐 이곳 역시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겠죠?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유한보 할머니와 관련된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이 뭐 작년 기준으로 언론 보도에 보면 한 23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돈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런 후원금을 하는 것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받아서 무료 양로원처럼 운영을 했고 또 뭐 유령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해서 돈을 빼돌렸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뭐 증축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건 명백히 기부의 목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검찰에서 아마 신속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럿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원대 기부금이 쌓여 있는데 자신들에게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종성 간호사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일했습니다. 나눔의 집 간호사는 원 씨 한 명뿐입니다.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응급실 가서 날도 새고 간병하실 분이 안 계시면 며칠씩도 있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원 씨는 보통 한 달에 30시간, 많을 땐 60시간가량 근로기준시간보다 더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근로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씨 동료들도 원 씨가 수당을 못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인이 가졌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나 뭐 연차나 제대로 지급된 적도 없고요. 할머니가 12분 넘을 때도 혼자만 근무하셨어요. 원 씨 측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나눔의 집 운영진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직원들은 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여성 비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위안부 피해자 후원 사업을 하는 업체와
식사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술 먹고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성적 발언도 많이 하고요. 안 소장은 JTBC 취재진과 만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뭐 협력업체와 오늘 뭐 그냥 저녁을 먹는데 그 정도나 얘기했지. 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영화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영화관은 물론 뭐 실내 공간이긴 하지만 또 이제 거리를 두고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 뭐 영화 중에 뭐 말을 하거나 뭐 먹고 이런 거는 다 안 하니까요. 조심스럽게 이제 관객분들이 가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영화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좀 호응을 얻고 있는 영화들이 뭐가 있나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개봉한 영화들도 있지만 좀 이미 개봉했으나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았던 영화 몇 편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일단은 좀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프리즌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영화예요. 단순히 오락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1970년대 아파르테이트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밥을 먹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일상 모든 것들을 인종을 차별적으로 나누어서 하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일종의 인권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팀 젠킨이라는 인권운동가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전단지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형을 받냐면 12년형을 받습니다. 게다가 15개의 어떤 문으로 갇혀있는 첩첩산중 같은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 안에 팀 젠킨뿐만 아니라 스티븐 리라던가 다른 인권운동가들도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은 기발한 어떤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테면 뭐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 뭐 무른 흙을 파서 뭐 땅 밑으로 어떤 점에서 탈옥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을 영화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 열쇠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아서 대략의 종이로 짐작을 해서는 눈으로 봐서 저 열쇠는 저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해서 바로 15개 열쇠가 필요하지만 50개가 넘는 열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00일이 넘는 제작 기간을 거쳐서 열쇠를 하나하나 따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된 얘기인데 이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더 울림이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얼마나 좀 잔혹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는가와 함께 인간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꽤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논란이 있었던 감독의 영화도 한 편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디 앨런 감독이 사실은 딸 순이와의 결혼도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2017년 말에 또 이번에도 입양했던 딸입니다. 딜런 페로를 성추행했다라는 그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딜런 페로가 뉴욕타임즈에 2014년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알렸지만 묻혀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그 아시죠? 할리우드 거물 제작사 하비 웨인스타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바로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선 개봉을 아예 못했습니다. 바로 레이니데이 인 뉴욕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있어요. 셀레나 고메즈라든가 레베카 홀 그리고 티모시 샬메 같은 영화 출연했던 배우들이 그러면 이건 좀 불미스러운 영화일 수 있으니 내 모든 영화 출연료를 타임즈업이라는 다시 말해서 여성의 어떤 성폭력 내지 성차별 문제, 할리우드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에 자기가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개봉은 하지 않고 출연료는 기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좀 코로나 전국 안에서 좀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관객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보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영화다라고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봉을 하는 우리 영화도 또 한 편 있어요. 저 이 영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부산영화제에서 이미 소개가 된 영화이기도 아. 합니다만 나는 보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굉장히 귀여운 아동이 나와서 좀 보는 내내 좀 훈훈하기도 한데 내용이 뭐냐면 코다라고 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의 얘기입니다. 4인 가족인데요. 이 보리는 엄마 아버지가 청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들려요. 그런데 동생은 또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 4명 중에 자기만 귀가 들리고 식구 3명이 다 귀가 안 들리니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짜장면 데이라고 있는데 보름에 한 번 정도 짜장면을 먹는 날 보리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동생을 먹여주고 하는 걸 보고 나는 귀가 들리니까 부모님이 날 덜 사랑하나 보다 해서 다음부터 깜찍한 계획을 세우는데 나도 네. 귀가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TV를 보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귀가 먹먹해진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물에 들어가서 귀가 먹먹해지게 만든다거나 그러다가 한 번은 깜찍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드디어 나도 귀가 안 들리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이 돼요. 어머니가 더 슬퍼한다거나 짜장면 데이에 전화를 할 수 없다라거나 그리고 알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을 속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청각장애인 역할을 해보면서 드디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서 가족애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아동의 성장기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모르고 저지른 실수들에 네.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서 이 영화 좀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영화관에 걸려 있는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많은 영화들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지금 개봉을 미룬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좀 영화들이 많이 집중이 될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나 봐요. 맞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헐리우드 아주 대형 영화들이 개봉을 하려고 했다가 다들 뭐 11월, 10월 이런 식으로 막연히 사실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5월 말이 좀 무주공산이 됐었고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10편 이상의 어떤 큰 대작 영화들이 6, 7월을 놓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반도라던가 이렇게 큰 영화들이 개봉실들을 조율하고 있고요. 네. 아마 조금은 눈치 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곧 개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영화 1번으로 개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네.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던 주요 7개국 G7 회의가 앞서 취소가 됐고요.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서 회의를 여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든 걸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맥락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6개 나라 정상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위대함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그 비슷한 시기, 원래 예정됐던 6월과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G7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지 시간 20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멤버들도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정상화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측이 갈 용의가 있다라고 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백악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6월 말에 G7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또 유럽발 미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G7 회의가 열릴 경우 금지령이 완화되는지에 대한 여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내린 긴급 사태가 일부 현에서 이제 얼마 전에 해제가 됐고요. 오늘 추가로 더 풀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긴급 사태 지역은 현재 8곳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오사카와 교토 등 3개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쿄도와 홋카이도 등 5개 지역의 긴급 사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제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를 두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긴급 사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에 39명이 늘어나서 누적 확진자는 17,000여 명이 됐습니다. 끝으로 미국 제약업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 항체를 형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쥐와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항체를 형성했다는 건데요. 미국 제약업체 이노비오는 미국 이스타 연구소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INO 4,800을 접종한 이들 동물의 폐에서 항체가 발견됐다면서 앞으로 토끼나 원숭이와 같이 더 큰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17일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관중석에 성인용 인형을 놓아 거센 비판을 받은 FC 서울이 결국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재금 액수로 K리그 사상 가장 많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봤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관중 없이 열린 K리그. 첫 홈경기를 맞은 FC 서울은 텅 빈 관중석에 사람처럼 보이는 30개의 인형 응원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묘한 생김새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이 중 10개는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로 밝혀졌습니다. FC 서울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인형에는 성인용품 브랜드와 모델의 이름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한 축구팀은 좌석을 좀 더 사람처럼 보이는 걸로 채우기로 했는데 그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텅 빈 경기장은 전 세계 스포츠의 과제지만 다른 클럽들이 FC 서울을 따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어제 FC 서울에 대한 상벌위를 열었고 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K리그에서 부과된 제재금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고 또 그 외양도 일반적인 마네킹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FC 서울은 업체에 속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홈구장 사용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2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밤에 서울과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영서 북부에서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률 개정안 등 133개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끝장 환수법을 비롯한 15,000여 건의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확진자가 나와서 66개 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간 인천에서는 오늘 수능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릅니다.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제 등교가 보류됐던 경기도 안성의 고3 학생들은 오늘은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플로리다주 기지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